어둠이 아직 짙게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정민은 베개 곁에서 진동하던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화면에는 동생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민은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아무 셔츠나 꺼내 입으며 가방을 찾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민은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태수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가? 그가 하품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엄마가 위독하대요. 병원에 가야 해요. 태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곧 한숨을 쉬며 주방 쪽을 흘끗 봤습니다. 오늘 제사 준비 날이잖아.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겁게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사보다 지금은 엄마예요. 주방에서는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며 새벽 공기를 덮었어요. 박 여사는 이미 일어나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야? 제사 음식 해야지. 정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다녀와야 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냄비를 계속 저었습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하니? 내 친정엔 내 동생이 있잖아.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눈을 피했습니다. 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조용히 울음이 터졌습니다. 밖에서는 냄비 끓는 소리와 TV 뉴스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휴대폰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찌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수는 묵묵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과 옷 몇 벌을 넣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뒷모습에서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예의도 없네 박 여사의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정민은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베란다 창을 스쳤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 의자에 앉아 국을 식히고 있었어요. 냄비 안엔 어제 끓이던 된장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켰고 정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박 여사는 중얼거리며 설거지통을 열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그릇을 들어 물을 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온 건 남편 태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민이 아직 안 왔어요. 어머니? 박 여사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장례식 갔겠지. 그러나 말끝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꺼놨네요.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일부러 신문을 펼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며칠 있다 오겠지, 뭐. 그러나 시선은 신문 활자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SNS 봤어요? 박 여사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찌푸렸습니다. 김 여사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정민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마지막으로 나를 위로하는 여행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여사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행이라니. 박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누가 장례식 놔두고 놀러가. 그러나 정민의 계정엔 바닷가, 커피잔, 숙소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 말이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 단톡방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제사 버리고 여행 간다더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은 예전부터 그랬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박 여사는 알림음을 끄지도 못하고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식탁을 세게 쥐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민 찾아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어요.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끝났어. 그 말이 마치 집안의 문을 잠그듯 낮게 울렸습니다. 정민이 없는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새벽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에 찬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손에 든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역 앞에는 이미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관광객 몇몇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들 사이를 지나쳐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머릿속의 생각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겨울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파도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엄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로 파도가 밀려와 흔적을 지웠습니다. 숙소로 정한 게스트하우스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주인 미경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정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과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정민은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장례식장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의 얼굴, 흰 국화, 조문객들의 속삭임.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눈을 떴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듯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엔 엄마 마지막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손끝으로 그 시간을 몇 번이고 눌러보다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낮게 기울었습니다. 정민은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멀리서 듣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닿자 마음 한쪽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 미경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죠.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녹였습니다. 정민은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밤이 되자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민은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생전에 주던 작은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다 손가락에 천천히 끼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을 감은 정민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겨울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정민의 SNS에는 여전히 바다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의 입에 올랐습니다. 제사 대신 여행 간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기사까지 떠올랐어요. 댓글에는 비난과 옹호가 뒤섞여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냐는 글 아래엔 이제는 참지 않은 용기 있는 여자다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정민은 숙소 카운터 옆에 놓인 신문 한 장에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실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편 박 여사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마다 들리던 이웃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며느리 이야기 봤어요? 어머니 얼굴도 나왔던데요. 이웃의 무심한 말에 박 여사는 웃는 듯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속보로 가정 내 갈등 관련 토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박 여사는 리모컨을 꺼내 들고 소리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정민의 계정에는 여전히 바다, 커피잔, 파도 사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수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밤이 되자 박 여사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더니 결국 찻잔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녀의 시선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집안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내 탓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침묵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정민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소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종이 위에 무심코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코트를 여미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태수.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게스트하우스 주인 미경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민 씨, 남편분이 어머니 일로 급히 찾고 있어요. 병원에 계시대요. 그 말에 정민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고 그 소리마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미움보다 후회가 더 아픈 법이에요. 그 말에 정민은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과일 몇 개와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른 정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기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침대 위 박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태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며칠 밤을 새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어. 당신 와줘서 고마워.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박 여사는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정민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눈가에도 미묘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입술이 약하게 떨리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민은 그 표정을 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네요.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기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렸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여사는 힘없이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고요함이 번졌습니다. 정민은 두 손을 모으고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오해와 슬픔이 녹아내린 듯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겨울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손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약 봉지와 물컵이 놓여 있었고 공기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출근 전 어머니 곁에 앉아 말없이 미음을 식혀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한두 숟갈만 삼키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나도 늙었나 봐. 예전엔 뭐든 내 뜻대로 됐는데.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며칠째 친정집을 오가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먼지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수첩과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정민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단정한 글씨로 써 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딸아,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무 참고 살지 마라. 사람은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남도 품을 수 있다. 글씨를 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편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편지를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이별의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민은 조용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정민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좋아하시는 유자차예요.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정민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퍼졌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고 정민은 조용히 국을 떠주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혼자 살아보려고 해요. 박 여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박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자차 봉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어른이 됐구나. 우리 며느리. 거실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정민은 손에 열쇠를 들고 낡은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사이를 비추며 방 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작은 주방, 오래된 커튼, 그리고 가구 하나 없는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처음으로 선택한 삶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은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써본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 한마디가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카페는 한산해졌습니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모래사장을 색연필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 속의 파도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그림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나를 채워갑니다. 그 문장은 천천히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바다는 익숙했고 문장 속의 정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구나.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 자립에 관한 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인생을 지키는 용기를 배우는 시대죠.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여자들도 이제는 강해야지. 밤이 깊어가자 정민은 원룸 창가에 불을 켰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며 은은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커피 한 잔과 그림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고 외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의 3월 표시는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곁에 있거든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민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강릉역에 내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민이 다니는 그림 교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진짜 바다예요.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바람에는 소금기 대신 따뜻한 햇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도착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지고
발자국을 남기며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모래 위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섞여 맑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목걸이 펜던트 속에는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살며시 쓸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잘 지내요. 그녀의 눈가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눈물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정민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 위를 달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깔깔 웃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파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도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어는 짧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 글씨를 살짝 지웠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엄마. 정말로요. 그 순간 파도가 살며시 밀려와 모래를 덮었습니다. 멀리서 종이배 하나가 물 위를 떠내려갔습니다. 정민은 아이들과 함께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물결 위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끝은 없다는 걸, 그리고 시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은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바다 위에 멈췄습니다.